매일신문이라고 이제 지역에 이제 가장 그러니까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읽는 신문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번 2021년도 1월 1일자에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는 내용인데요. 저한테 이제 뭘 물었냐면 이번에 그 2021년도에 어떤 그 키워드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트로의 부활과 배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레트로라는 것은 과거의 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과거의 핵이와 관련된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현상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컨대 미디어적으로 얘기하면 온라인에 뒤처졌던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인기가 많이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방송 뉴스도 그러니까 많이 보고요, 신문도 또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가보다 레거시 미디어, 전통적 매체에 많이 활동을 했어요. 또한 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정에서 또 생활을 또 많이 이제 하게 되죠. 가정에서 많이 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런 그 과거로의 해기 현상이 반드시 좋은 것인가? 혹은 그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 것인가? 근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했던 오징어 게임도 보세요. 과거에 관계된 이야기들인데, 그렇죠? 근데 그것이 좋은 것으로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렇죠? 배신적인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오히려 더욱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레트로의 부활과 배신을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무슨 얘기를 이제 했느냐면은 우리가 이런 코로나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약간 탓을 하게 되는 원인을 어딘가에 돌려야 되는데 원인 어디에서 돌릴까 했더니만 5G, 5G 음모론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휴대폰을 통해서 퍼져가고 있어서 기지국을 다 박살내자라는 이런 운동이 이제 영국에서도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뭡니까? 결국은 어떤 디지털 기술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반응하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었죠. 그러나 저는 뭐 또 하나의 어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또 얘기했는데요. 뭐 전 장점이냐면 우리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우리가 대학이 많이 위계화되고 서열화되어 있는데요. 대학이 되고 위계화되고 서열화되고 있는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대학에서 맺는 네트워크가 학연으로서 작용하는데 온라인 그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온라인이 되면서 서로 만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런 사회학 기회가 상실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그런 학연들이 조금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언급을 좀 했고요. 마지막에 이 얘기에서 데이터 복지에서 그러면 데이터 약자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계층은 어떤 계층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전통적으로 데이터 약자라고 하면 데이터 리터러시가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예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 데이터로부터 누락된 사람들, 마스크를 배급해주고 싶은데 누가 있는지조차 이런 사람들이 노숙인들이라든가 그래서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제 데이터로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쿠팡이라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 쿠팡에서는 여러분들은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지 않으면 배달의 민족에서는 여러분들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카카오 택시를 많이 이용하면 카카오 택시에는 여러분들은 고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한마음콜을 이용하지 않은 한마음콜에는 없는 사람이 뭐냐?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데이터로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데이터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떠한 정책적인 서비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누락된 사람들이 가장 이 데이터의 약자들이고 우리가 그들을 잘 찾아내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야 된다. 자, 제가
오늘 뭐냐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했는데 막상 방탄소년단 이야기 그렇게 많이 안 나왔죠. 방탄소년단 얘기 별로 안 나왔는데 방탄소년단 얘기 또 한두 개 또 할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할 거냐면은 이런 맥락에서 할 건데 방금 자 이런 강의들을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기관에서 하는데 이런 강의들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오디언스 관객들의 반응들이 좀 많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많이 틀려요. 연령대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앨런 머스크 세대다라고 얘기해요. 앨런 머스크가 1971년생이거든요. 내가 1971년생이에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우주로 가자, 화성으로 가자, 전기차 이런 것들은 우리 세대에서 다 꿈꿔왔던 것들이에요. 꿈꿔왔던 것들이야. 그런데 이런 강의를 우리가 1950년대생의 어떤 사장님들은 잘 이해가 안 돼. 그렇죠? 1950년대, 그 다음에 1960년대 사장님들 잘 이해가 안 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이 아니라 오히려 구글이에요. 구글을 만든 사람이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라고 한 두 명이 1973년생이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은 1984년생인 마크 주커버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령이 어떤 연령대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그러한 그 새로운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마존을 만든 제프 베조스는 1960년대 64년생이에요. 제프 베조스는 64년생인데 이 제프 베조스가 하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로 따지면 586이라는 86세대적인 관점에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리드 헤스팅스라고 하는 사람은 넷플릭스 회장, 이 사람은 1960년생이에요. 넷플릭스라는 회사에 처음 만들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냐면 자기가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렌탈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만화방하고 비디오 같이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났다고 계속 비디오 가게 좀 주인이 전화 오고 그 다음에 이틀 늦게 갖다 주니까 벌금 매기고 막 그랬잖아. 이게 너무 싫어서 시작한 거예요. 레드힐 그 사람 1960년대생의 그 문화에서 이해하시죠? 에번 윌리엄스 이 사람 트위터 했는 사람, 브라이언 체스티 보면 에어비앤비 했는데 80년대생.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면 대부분 몇 년생이냐면 90년대생이고요. 최근의 학생들은 2000대 초반생이에요. 90년대생을 그러면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사람 보면 비타린 부테리라고 해서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에요. 94년생이죠. 여러분들 그럼 코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트론이라는 저스티스는 90년생. 그 다음에 오늘 강의 제목에 있었던 BTS 7명 다 90년대생들이. 다 90년대생들. 왜 BTS가 인기 있을까? 바로 90년대생들의 문화를 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그 50년대생의 그 사장님들, 그 다음에 60년생 한 초반의 사장님들이 와서 어떤 질문을 하면 다른 거는 다 이해하는데 오늘 제가 블록체인 얘기 안 했지만 블록체인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이해가 안 가고 비트코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나한테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은 빌 게이츠하고 같은데 빌 게이츠가 1955년생이에요. 스티브 잡스 1955년생이에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이 블록체인의 94년생인 그렇죠? 비탈린 부텔릭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문화적 힘듭니다. BTS 노래를 그러니까 이해하려면 1970년대생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면 흉내만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될까? 어떤 회사에 취업을 나는 이제 영남대학교의 이제 학생들한테 2003년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탑 기업에 갈 수는 없다. 탑 기업에 갈 수는 없다. 정말로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탑 기업으로 인수 합병될 수 있는 작은 회사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작은 회사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연령대를 보고 CEO의 연령을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봐라 얘기하는 거죠. 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냐면은 크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사진에 보이는 독일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책을 이제 여러분 독일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을 보면 그 내용이 이게 정말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을 만든 열풍을 만든 분의 저서일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분에 딱 체크해보니까 1938년생이셨어요. 1938년생. 그래 1938년생 분이 1994년생의 비탈린 부테릭이 만든 블록체인을 문화적으로 이해를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캐쳐마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90년대생인데 90년대생들의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구랑 이제 경쟁해야 되냐면 2000년대생들하고 이제 경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2000년대생들이 이제 또 올라오고 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2000년대생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문화를 또 만들어 가야 될지 또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했는 것은 최근에 제가 했던 인터뷰였는데요. 이제는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을 이제 무조건은 이제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시각화를 하는 그런 어떤 것에서 자유롭던 시대가 좀 지나가고 있어요. 소위 황금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왜? 이제는 이제 수집하고 분석하고 시각하고 거기를 수입의 원천으로 하는 게는 어려워. 왜 어려울까? 규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규제. 어떤 규제가 들어가고 있느냐면은 인권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공정성을 하고 있을까? 쿠팡의 서비스를 만들면서 배달의 민족의 사람들은 누락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런 약자들은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처럼 인권과 공정성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는 규제의 어떤 단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이슈들을 또 생각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생각하고 새로운 사업과 비즈니스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어요.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또 방문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BTS의 1990년대 생들의 시대 이제는 꼭지점에서 조금씩 이제 꼭지점은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거지 알겠죠? 이제 2000년대생에 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요. 사전 질문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제가 뭐 강의를 하면서 대답했던 것은 이제 두고 강의를 하면서 제가 조금 미지근했던 세상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하면 4번이라고 이제 성악과 3학년 손정민 학생이 이제 질문한 건데 향후 10년 뒤에 빅데이터는 어떤 모습일 것이라 예상하고 계시나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지금 빅데이터를 하고 있지 않는 기업들 또한 빅데이터를 어떠한 형태든지 자신들의 주 수입원 혹은 부가적인 수입원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앞서 얘기했듯이 전기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아리조나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인터넷 강의에서 어떠한 동영상들을 이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시청하는지 소위 말해서 안구 흐름까지 아이 트래킹까지 추적을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어떤 화면에서 마우스를 해서 클릭해서 화면을 정지시키는 건지 누가 그렇게 하고 있냐? 실제로 넷플릭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시청자들이 어떤 화면에서 정지를 누리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다 수집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후속 설명을 붙여요. 어떤 설명을 붙이냐면은 폭발하는 장면에서
30대 여성 시청자들은 평균 10초 가량 정지 화면을 누르고 있었다. 이렇게 다 넷플릭스에서는 그것을 다 데이터로서 관리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대학교는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리조나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뒤의 빅데이터는 지금 하지하고 있지 않는 그런 많은 기관들,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주된 수입원이 아닌 곳, 혹은 빅데이터를 주되게 활용하지 않는 곳까지도 다 결국은 데이터를 할 것이다 라는 걸 하고요. 한 명만 더 또 질문을 이제 하면요. 6번 했는데 융합화학공학 전공 4학년 최지훈 학생이 했네요. 빅데이터가 특정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신생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더욱 벌리게 될 것이라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연히 얘기했죠. 왜냐하면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 누가 학습하나요? 소프트웨어가 학습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가 학습한다 해서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문자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유료였잖아요. 유료. 근데 문자가 갑자기 무료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세요? 무료로 하면 사람들이 많이 쓸까요? 많이 안 쓸까요? 더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러면 통신사는 문자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가는 거죠. 메신저 회사가 여러분들 다 아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문자를 대체하니까 통신사가 문자를 무료로 한 거예요. 왜? 메신저한테 뺏겨서 그럴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문자를 무료였으면 그렇게 쉽게 뺏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료가 아니었는 거야. 그러니까 무료를 했는데 벌써 그때 한 번에 늦었죠. 하지만 그래도 무료를 해서 사람들의 패턴들을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생기업과 이런 독점 격차는 갈수록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도와 관계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탑 기업들, 빅테크 기업에 취직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특히 다 경력직이야. 신입사원이 갈 데가 없어. 정말 웃기지 않나요? 그 경력은 다 어디에서 쌓았기에 뽑으면 다 경력직이에요. 판교 테크노밸리. 그럼 어디에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작은 기업의 스타트업에 가서 경력을 쌓거나 그 기업이 인수 합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데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 기업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제가 앞서 얘기했어요. CEO의 연령을 보고 CEO의 혹은 문화적인 트렌드를 봐야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CEO가 비전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스타트업에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고 이제는 90년대생의 이제 문화도 아니고 2000년대생이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